그 책에 보니까 SK하이닉스 이 주가가 치킨 게임 할 때 4만 원에서 135원으로 예, 떨어진 최대 99.7%까지 떨어진 거예요. 예. 야 이거 다 던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멘탈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냥 이렇게 소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없는 셈 치고 이제 포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이제 원가에 오면은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큰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거죠. 야, 비트코인이 SK하이닉스였구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우리가 뭐 AI, 인공지능이다 이게 누구나 그냥 누가 봐도 성장 섹터잖아요. 구조 성장 섹터. 예. 근데 거기 있는 거 지금 1등 기업, 2등 기업, 3등 기업 샀다고 내가 10년 묵혀놓으면 무조건 돈 먹겠다. 이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거기 있는 게 다 망할 수도 있다 심지어. 예, 그래서 구조적 성장 섹터에 있는 것 중에서 구조적 성장주를 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주는 언제 그럼 결판이 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네이버 예를 들고 삼성전자 예를 들었을 때 네이버가 이제 경쟁을 막 하다가 이제 다 물리치고 1등으로 딱 결정이 되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는 네이버는 이제 구조적 성장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막 벌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메모리 업계의 1등으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삼성전자는 이제 구조적 성장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서 D 지점에 도달해서 처음에는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로봇주가 올랐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1번에서 2번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로봇주를 사자고 했던 게 아니 좀 있으면 떨어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이 1번하고 2번으로 올라가는 상승이 굉장히 작은 상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40배가 올랐었고요. 저 1번에서 2번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새로운 기술 같은 거는 150배가 올랐고요. 야후 같은 주식은 6개월 만에 70몇 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지금 로봇주들이 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근데 이 로봇주들이 다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로봇이라고 하는 결국은 글로벌 경쟁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1등해서는 안 되는 거고 글로벌하게 사실은 1등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글로벌하게 뭐 일본의 회사들도 많고 뭐 테슬라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도 있고 뭐 이게 레인보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어느 기업들이 이제 승자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봐서 승자가 결정되는 시점 D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그 1등 기업의 장기 투자에 들어가면 그게 구조적 성장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의미 있는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성장주 투자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바텀업 방식을 통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향후 성장성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은 사실 따로 있군요. D 지점까지는 그러니까 1에서 2 지점 혹은 D 지점까지는 정말 내가 긴밀하게 보면서 여차하면 팔아야 되는 거고 D 지점이 그러니까 D 지점이 나와서 1등이 되기 전까지 그 주식은 구조적 성장주는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될 수도 있는 것일 뿐이죠. 안 될 수도 있고요. 구조적 성장 섹터인 거죠. 섹터에 불과한 거다. 그러면 저 그림에서 B하고 C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인터넷 기업을 봤을 때 자 인터넷 기업에서 네이버가 있고요. 다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기술이 있다고 치면요.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다 같이 올랐습니다. 다. 뭐 새로운 150배 오르고 아까 다음 40배 오르고 뭐 골드뱅크는 50배 오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같이 떨어졌거든요. 타코모블 좀 꺼지고. 그러다가 이제 D 지점에서는 A는 이제 이기 승자 네이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그냥 그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골드뱅크 같은 새로운 기술 같은 회사는 사실상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은 이제 C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야, 그럼 B 같은 그저 그런 뭐 2등, 3등, 4등 이런 기업은 그 과거의 고점을 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제가 그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잘 모를 때인데
그때는 정보통신 주식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2000년 안 됐을 때 90년대 중반 그때 이제 SK텔레콤하고 데이콤하고가 이제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때만 해도 또 뭐 지금은 조금 더 알지만 1등주를 사야 되는데 SK텔레콤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네. 근데 데이콤도 이제 계속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등주 데이콤을 잠깐 샀었는데 그때 얼마 주고 샀냐면 17만 원? 근데 이제 SK텔레콤은 그때 한 30만 원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SK텔레콤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쉬고 있던 때 그 다음에 400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데이콤은 그 17만 원이 고점이어서 지금까지도 그 고점을 회복을 못하죠. 그래요. 네. 그게 지금 LG텔레콤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크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1번에서 2번까지는 SK텔레콤하고 데이콤이 다 같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락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SK텔레콤이 1등으로 결정되면서 A 같이 쭉 올라간 거고 아까 말한 이제 데이콤 지금의 LG텔레콤이죠. 그거는 이제 LGU 플러스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C 같이 지지부진한 거 되는 거죠. 이게 평생 아마 회복 못할 겁니다. 그치? 그러면요, 작가님 그 책에서 그 비트코인도 일종의 그 성장주로서 이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암호화폐가 정말 많잖아요. 네. 소위 뭐 좀 그런 용어를 쓰면 난립을 하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은 그러면은 좀 어느 지점에 좀 경쟁을 마친 지점에 좀 왔다고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부동산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이 이제 서울의 강남에 부동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어디로 할까요? 뭐 지리산의 꼭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이것도 서울의 강남부터 부동산이고 지리산의 꼭대기도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부동산이죠. 그러면 서울의 부동산, 강남의 부동산이 오르는데 왜 지리산 꼭대기는 안 올라?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 부동산 업자분들이 그렇죠. 지리산까지는 안 가도 서울 오는데 뭐 인천이 가만히 있냐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부동산이라는 것만 같은 거지 그거를 제외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죠. 그 공통점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으로 따져서 그 휘발유가 있고요. 물이 있는데 휘발유와 물은 둘 다 액체예요. 근데 액체라는 걸 빼고는 다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휘발유 값이 오르면 물값이 올라야지. 사실 이런 논리가 성립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있고 다른 코인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코인이라는 점만 갖고 다른 것들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휘발유와 물이 액체지만 둘은 관계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과 뭐 알트코인, 다른 코인들을 가르는 가장 큰 이게 왜 다르냐? 이 핵심은 뭘까요, 작가님? 핵심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이게 그러니까 핵심은 비트코인은 사실상 자산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알트코인들은 기능 코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능 코인. 그럼 뭐 발행량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뢰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자산이고 또 SEC에서 인증된 자산이고 여기는 그냥 뭐 기능이 들어가 있는 뭐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거다. 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뭐 구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금속이죠. 근데 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도 구리는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리는 그냥 뭐 산업용. 사실 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크게 다르게 보시는군요. 책에서 1등 기업이 자리 잡은 후에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요. 보통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은 그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늦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의견이 갈릴 수도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전문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하고 약간 겹치는 건데 제가 이거 혁신산업 주가 전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이 생겨나면 투자자들이 신기해하고 그 다음에 성장성에 매료돼서 막 주식을 사들입니다. 인터넷이 나오면 야 이거 신기하다 이래갖고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 같다. 또 비행기가 나오면 야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막 주식을 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지성으로 주가가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게 1단계 상승입니다. 1번에서 2번까지 이렇게 오르고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섹터에 있는 주식 아무거나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90년대 말에 인터넷이 막 나왔던 시절 같으면 인터넷 주식 아무거나 사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길게는 2, 3년 이어질 수 있고요. 5배, 10배 상승은 뭐 보통이고
이 대세 상승하고 겹치게 되면 100배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다가 이제 거품 논란이 생기거나 이제 뭐 치킨 게임 이런 게 벌어지면 아까 말했듯이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이때는 대부분은 또 다 같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E 지점에서 D 지점까지 하락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몇 년이 가면서 이제 차츰차츰 1등 기업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등 기업은 이제 A와 같이 커다란 주가 상승을 하고요. 그런 기업은 이제 B같이 되고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C같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 인터넷 산업을 보면 이제 네이버가 살아남아서 A같이 주가 상승을 했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그저 그랬으니까 B같이 주가를 횡보하다가 카카오에 흡수됐고요. 세롱기슨이나 골드뱅크 같은 거는 이제 회사가 경쟁력을 상실해서 C같이 없어졌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A와 같이 경쟁력을 1등 기업이 됐으니까 엄청난 주가 상승이 그다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네이버나 삼성전자 1지점에서 사면은 좋겠지만 1지점에서는 그 어떤 기업이 1등이 될지를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이때는 1지점에서 사서 2지점에서 팔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따지면 그러다가 이제 D지점에서 이제 1등이 결정된 다음에 이 D지점에서 A라는 기업을 사서 장기 투자에 들어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구조적 성장주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야 이거 너무 오른다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 네이버가 우리나라의 1등 기업으로 딱 자리를 잡은 순간에 D 지점에서 투자를 했다면 어떻을까요?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1등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 순간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늦은 때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상은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지점에서 2지점은 이제 그 성장 sek터 다 같이 대세로 오르는 건데 저거는 네. 많이는 오르지만 언제 꺾일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막 더 가야지 하다가 이제 급락을 맞아버리면은 네. 물리게 되는데 그렇죠. D지점은 결정됐으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우리가 여기서는 1지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1지점에서 사기 쉬울 것 같은데 사실상 1지점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되게 보면 1지점하고 2지점 가운데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1지점하고 2지점 가운데 지나고 나면 가운데인데 그때는 이게 2지점인지 그렇죠. 뭐 1지점하고 2지점 중간인지 3분의 2 지점인지 모르는 거죠. 아까 그 답변에서 레인보우 로봇 그 루닛을 13,000원에 소개했을 때는 이거 뭐 적자 기업을 안 산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5만 원 좀 근처 갔을 땐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벌써 많이 올라간 많이 거죠. 올랐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1지점하고 2지점 사이인지 네. 지금은 2지점인지는 모르는 거죠. 지나봐야 안다. 지나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물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잠깐 혹시 2번에서 네. 그 D지점까지 가는데 그거는 이제 몇 년 걸리는지는 뭐 그것도 이제 마켓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다른 거고요. 약간 되게 이거 정말 저 표가 되게 설득력이 높은 게 2차전지도 되게 유사한 것 같고요. 2차전지가 지금 이제 사실 2차전지를 얘기하면 이게 하도 비난하는 분이 많아서 제가 웬만하면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지점에서 D 지점으로 내려오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잘해서 경쟁력을 이제 확보한다. 그러면 이제 A 같이 되는 거죠. 구조적 성장주, 성장 섹터는 맞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2차전지를 구매하신 분들이 뭐 과거에 내가 샀던 기업이 뭐 1등 기업인지 2등 기업인지 연연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산 회사가 1등이 될지를 주주총회도 열심히 가시고 투자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시고 그걸 옥석을 가려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뭐 트럼프가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돼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뭐 다 오픈을 했어요. 그냥 자유 경쟁을 해라. 배터리 업체들 그리고 중국 업체들 니네들 들어와라 뭐 다 해라.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어느 업체가 1등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래라고 하는 거는 예측을 할 뿐이지 불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D 지점에서 1등이 결정된 시점에 투자를 하자. 1등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지 말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는
이제 우리나라 검색 시장에서 1등으로 됐구나 하는 때가 그죠. 옵니다. 뭐 검색 뭐 그 비율 막 50% 넘어가고 막 그런 게 다 있죠. 그리고 지표가. 이제 딱 그 시점에 사야 되는 게 아니고 그로부터 한 뭐 몇 달 후에 사도 되고 6개월 후에 사도 되는 거기 때문에 구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구글이 검색에서 글로벌하게 1등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옛날에 과거로 돌아가면 구글이 1등을 하는 시점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 부분에 가서 구글을 사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뭐 경쟁이 심할 때 야후가 1등이 될 것 같아 해서 미리 야후를 사고 이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사도 조금 비싼 게 아니다. 비싼 게 앞으로 오는 게 아까 말하신 대로 그저 그런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아니고 확실히 이제 성장이 1등이 된 기업을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적당한 값에 사더라도 전혀 비싼 게 아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애플을 초창기에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확실히 자리를 잡은 다음에 샀는데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 그림을 보면 1번의 그 저점하고 D하고 갭이 한 요 정도 되는데 사실 저게 엄청 큰 거잖아요. X가 작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서 배수로 따졌을 때는 저점에서 뭐 10배나 5배나 올랐는데 저걸 어떻게 사? 네. 그럴 수 있는데 D에서 A까지 간 걸 보면 맞습니다. 예.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 디지점에서 야 이건 벌써 많이 올라서 안 돼. 하고 막 딴 거 막 이상한 거 본다는 거잖아요. 참고적으로 이 그래프는 제가 만든 그래프인데요. 이게 그러세요? 맞는 건지 맞겠죠?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네, 대표님 그 성장주 투자에서 최고 경영자가 매우 그냥 중요하다가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아니 뭐 그 정도로 최고 경영자가 정말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80%. 예. 기업 성장의 80%가 최고 경영자에게 의해서 결정된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 주변에서 최고 경영자의 중요성은 그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쉽게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냥 그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를 들자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LG전자 네.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졌습니까? 지금 그럼 왜 이렇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게 됐느냐? 그 이유는 결국은 반도체 사업을 일찍 시작해서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반도체 회사를 키운 거는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로 그 성장한 그런 그 공은 이건희 회장한테 8할 이상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없었다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회사로 성장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니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히스토리를 한번 보면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1974년도에 이건희 그냥 그 당시에는 이건희 회장이 아니니까 이건희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그 부도가 난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아버지가 몰랐거나 아니면 이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데 삼성이 그 정도의 자금력은 없다고 판단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임원들은 100%다 반대. 이구동성으로 아니 테레비도 못 만드는데 무슨 반도체냐. 맞는 말 같은데요. 위험하다 최첨단으로 가는 건. 이렇게 해서 다 반대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는 한국 반도체 인수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포기를 했느냐?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개인 돈을 털어가지고 한국 반도체 지분 50%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래라고 전자산업 미래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은 삼성전자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건희 개인이 삼성전자 경영진의 모든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개인이 혼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네.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당시 한국 반도체는 이름만 반도체였지 뭐 실제로는 그 집적회로 이런 거를 아예 만들 수 없는 그냥 트랜지스터 이 정도만 만드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반도체라고 이름 붙이기도 창피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일본 반도체 회사 기술자들을 몰래 섭외를 해서 토요일 날 일본 반도체 회사가 이제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했으니까 업무가 끝나면 비행기를 태워 한국으로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밤새 우리나라 기술자들한테 기술을 가르치고 본인 사재를 덜어서 이제 돈을 많이 줬죠. 그렇게 해서 일요일 날 돌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술자들한테 이제 공부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 자,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희 회장이 없었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제때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공의 8알은 이건희 회장한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7조 원의 적자를 내는 일본 소니를 10조 원 흑자로 만든 사람도 히라이 가즈오란 최고 경영자였고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소니가 10조 원 흑자를 내는 그런 턴어라운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례는 너무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런 어떤 최고 경영자의 결단이 뭐 좀 자리를 잡은 기업보다는 이렇게 아직은 성장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성장 섹터의 작은 기업들이 훨씬 중요하다. 자리를 잡은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지금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일인데, 코닥하고 후지를 생각을 했을 때요. 똑같이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코닥의 경영진은 그냥 우리는 필름 카메라 회사다고 해서 주구장창 그쪽 길만 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필름이 없어지는 위기를 맞이하니까 사실상 기업이 거의 뭐 부도나다시피 한 거고, 후지필름은 그 전에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필름을 만들지만 필름 회사가 아니고 케미컬 회사다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을 내려가지고 계속 이 케미컬로 발전을 시켜 나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필름의 비중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필름이 없어져도 지금 회사 규모는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경영자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또 테슬라 좀 질문을 드리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 작가님께서 지금까지 좀 보셨을 때는 어느 정도 검증된 리더로 보이세요? 글쎄, 저는 요즘 와서 아니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봤어요. 지분 자기 25% 안 주면 뭐 AI를 딴 데 가서 하겠다느니 뭐. 저는 사실 그 얘기 듣고서 약간 좀 뜨악한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니 그 자기 지분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지금 13%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팔아먹고 13% 남았는데 갑자기 25% 경영권을 달라고 하면 좀 너무 좀 독선적이고 불합리한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은 좀 했고요. 이게 오히려 이게 굉장히 뭐 똑똑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약간 좀 굉장히 좋아했다가 요즘 와서는 좀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이게 좀 CEO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혹시 작가님께서 조금 뭐 역사적으로도 좋고요, 괜찮게 보시는 리더, 좋게 보셨던 리더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희 회장을 사실 제일 좋아하고요. 네.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루닛을 좋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영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경영진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개는 보면은 예를 들면 어떤 그 회사가 인력을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우리는 이런 회사다 해서 먼저 회사의 그 정의를, 데피니션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직원을 뽑는 거, 사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되는 회사들은 사람을 먼저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방향을 정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루닛 같은 회사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 인재들이 뭘 할까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AI 다른 쪽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그만두고, 두 번째로 한 사업이 의료 AI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 창업을 했던 그 똑똑한 인재들 중에 어떤 불화를 일으키거나 나가거나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레패커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먼저 모여서 뭘 할까를 고민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버스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태워요, 버스에. 그 다음에 어디를 갈까를 고민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업이 초기에 성공을 했다. 그런 기업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책에서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대하는 이중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는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죠. 얼마 전까지 막 비트코인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했던 분이 갑자기 막 찬양을 한다거나 예. 예. 책의 내용 일부를 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쯤에 웅달 책방에 와서도 이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에 도입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면서 이제 그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했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아크 인베스트의 그 캐시우드가 언론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아마 그 레리 핑크한테 전화를 받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레리 핑크는 아마 아시다시피 블랙록의 대표입니다. 근데 레리 핑크가 머스크한테 전화해서 비트코인은 전기 소모가 많은데 우리는 환경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결제에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이제 캐시우드가 짐작을 하고요. 블랙록이 이제 테슬라의 대주주다 보니까 머스크가 레리 핑크의 말을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렇게 이제 캐시우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제가 이제 그 대모산에 등산을 간다고 이제 털레털레 이렇게 그 짐을 싸갖고 가면서 이제 그 이어폰을 끼고서 이제 이렇게 뉴스를 듣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딱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였구나 하고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듣자마자. 뭐냐면 레리 핑크가 머스크한테 전화했던 때가 이제 2021년인데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그 당시에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염두에 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려면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머스크가 자꾸 이 비트코인을 가격을 띄우니까 그쵸. 이게 구매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야 되는데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열이 받은 거죠. 레리 핑크가.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자꾸 비트코인 가격 좀 띄우지 마라. 결제 제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침체기에 들어가서 하락을 했으니까 이런 침체기를 이용해서 블랙록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그때 매집을 했을 거다. 그래서 매집이 끝난 시점에 아마도 이제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갑자기 뭐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막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뭐 자산이 뭐 어쩌고 글로벌 에셋이라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매혹되고 흥분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블룸버그에서 레리 핑크가 이제 비트코인 회의론자에서 구세주가 됐다 이렇게 이제 비꼬았죠. 지금도 이제 레리 핑크 나와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이중적인 행태는 사실은 이제 그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JP 모간 제이미 다이먼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러시더라고요. 틈만 나면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2019년 9월에 뭐 비트코인을 사기고 비트코인을 거래한 직원은 모두 해고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 주말에 JP 모건이 유럽에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였죠. 네. 그리고 이제 조지 소로스도 이제 2018년 1월에 비트코인은 버블이다. 뭐 세상에서 가장 나쁜 투자다.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한참 추락시켜 놓고서 이제 한참 추락하니까 바닥에서 이제 자기네 그 소로스 그 패밀리 펀드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사들이기 시작하죠. 사실 이런 사례는 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이중적인 행태가 자기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매력적인데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그럼 이제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행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주식시장에서 의미 있는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성장주 투자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바텀업 방식을 통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향후 성장성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 현물 ETF가 통과될 시에
그 금 ETF랑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비트코인 역시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네. 이제 진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책에서 금이 이제 ETF가 승인된 다음에 16년간 4배가 상승했다고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4배 16년간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그 이상 상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 ETF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2004년에 이제 처음으로 금 ETF가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출시된 지 3일 만에 10억 달러가 유입됐고 현재 미국에서만 135조 원 정도가 이제 금 ETF에 투자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한 금의 규모는 국가로 치면 세계 4위 정도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고요. 금 ETF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그 일반인들이 금을 사고 팔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실물을 보관하기도 어려웠고요. 근데 이제 금 ETF가 출시되면서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졌고 그래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묶여있던 자금의 일부가 금 ETF로 넘어왔고요. 근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은 더하면 더했지 사실은 뭐 금보다 뭐 못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개인 키를 분실하기도 사실 쉽고 또 이런 FTX 같은 이상한 거래소들 뭐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접근하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사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ETF가 생기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몰려올 거고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몰려올 거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들어오면 운영사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물로 보관을 이제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자 생각을 해보면요. 자, 지금 비트코인이 900개가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4월부터 반감기가 지나면 올해 4월부터 450개로 채굴량이 줄어듭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오는 자금은 450개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생산은 450개씩인데, 이 ETF에서 사야 되는 거는 1000개씩 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청이 그렇게 많이 나서. 그렇죠. 그거는 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럼 생산량은 450개인데, 사는 거는 1000개를 사야 되니까, 이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사실 공급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4년이 지나면 이제 450개가 아니고, 몇 개야, 이거? 450은 225개가 되는 거죠. 225개. 그러니까는요,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ETF가 나오면서 최소한 ETF에서 요구하는 수량이 채굴량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이 딸리지 않느냐 수요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GBTC 이런 거는 저는 그 신경도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이벤트라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공급이 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산량보다 그러니까 생산되는 거보다 공급 수요가 많으면 기존에 생산되어 있는 거를 웃돈 주고서라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사야 되는데 일단은 아마 ETF가 거래소에서 사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장외 거래를 할 텐데 네. 장외 거래를 하더라도 계속 이게 그 채굴량이 시장으로 안 들어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거죠. 사실. 근데 거기다가 나중에는 한계가 와서 결국은 이 장외에서 사지 못하고 장 내에서 사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450개 이상은 필요할 거다. 채굴량 이상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계산입니다. 예. 그럼 현재 이렇게 뭐 GBTC나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인해서 하락한 거 한 15% 정도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15, 20% 막 이런 식으로. 20%. 요거는 이제 큰 이슈로 보시진 않는 거네요. 예, 저는 이거는 뭐 거의 신경 안 쓰는 편입니다. 그럼 이런 좀 단기적인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좀 이후에 좀 그런 효과가 좀 상승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글쎄 이제 그게 그 GBTC 이슈는 이제 금방 끝날 건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끝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한 1, 2주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거 자체는 일단 끝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ETF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가 채굴량 이상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ETF 승인 자체가 그냥 나머지 이런 소소한 악재들을 뒤덮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호재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처럼.
예, 금처럼. 예. 네. 그럼 아까 서두에서 이제 금이 16년 동안 4배가 이제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금 ETF가 들어가면서 예, 금 이제 1온스당 가격이. 예. 근데 비트코인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거가 좀 그 근거라기보다 이제 이게 자산의 네. 이 그 시가총액을 따져보면 네. 시가총액이 작은 자산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금은 시가총액이 크니까. 예. 맞아요. 그리고 금은 또 생산도 좀 늘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늘 수 있죠. 반으로 줄진 않잖아요. 금 생산량이. 그쵸. 예. 그것도 차이가 좀 큰 것 뭐 같아요. 가끔 또 어디서 금광이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긴 하던데.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대표님 비트코인은 본질적인 가치가 사람들이 흔히들 비트코인은 본질 가치가 없다라고 할 때 많은 전문가분들은 아니야 이런 본질적인 사용 가치가 있어야 비트코인을 옹호하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오히려 반대로 비트코인은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이 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게 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제 솔직한 느낌을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본질 가치 요런 본질 가치가 있어라고 하는 논리를 들어보면 그렇게 설득이 잘 안 돼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건 하는 거고 이제 사실 저는 또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본질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본질 가치가 저는 오히려 없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본질 가치가 있잖아요. 기업의 이익.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본질 가치가 7억이래. 7만 원이다. 네. 그러면 7만 원, 4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 이런 책상에 있는데 이 책상이라고 하는 게 본질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네. 이 책상 하나가 1,000만 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질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가치는 본질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고요. 금이라고 하는 게 본질 가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용으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산업용으로 쓰이는 걸 가지고 본질 가치가 따지면 지금 금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산으로서 자리를 매김을 함으로써 사실상 본질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지. 금이 본질 가치로만 따지면 이게 산업용으로 쓰이는 것만 하면 아마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10분의 1 이하로 떨어져야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본질 가치가 없으면 이게 안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자산은 본질 가치가 없을수록 더 가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을 가지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피카소 그림은 본질 가치가 뭔가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감. 예. 피카소 그림은 본질 가치가 없죠. 근데 가격은 높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피카소 그림이 이게 뭐 본질 가치가 없으니까 이거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피카소 그림은 작품성이 뛰어나고 또 희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가격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예를 들면 하나에 뭐 1,000억, 2,000억, 3,000억까지도 가고 뭐 5,000억 가고 제가 피카소 그림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도 본질 가치가 없다는 그런 면에서는 피카소의 그림과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에 100원이어도 이상할 게 없고요. 한 개에 뭐 10억 원이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치를. 그래서 사실상은 가장 탄력적으로 상승하기 좋은 자산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피카소 그림이 본질 가치가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나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내재 가치가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피카소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가치는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피카소 그림이 비싼 이유는 작품성과 희귀성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어떤 자산도 2,100만 개로 개수가 제한된 자산은 없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자산, 2,100만 개면 굉장히 희귀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만약 비트코인 한 개 갖고 있으면 2,100만 분의 1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자산을 자기가 2,100만 개 분의 1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희귀한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최초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런 자산이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작품인 거죠. 사실상 이게.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 가치, 내재 가치라는 게 결국 그 어떤 뭐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고 뭐 비용을 제하고 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남느냐 이런 걸 막 계산하는 거잖아요. 뭐 네,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뭐 한
7만 원자, 8만 원자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뭐 15만 원까지 올랐어. 그럼 바로 주식시장에서 내놓을 분들이 이거 좀 영업이익에 비해서 너무 밸류에이션 과대평가다라 바로 나오는데 네. 비트코인은 그걸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다. 오히려 저는 이상할 게 없다. 예. 참 신기한. 야, 이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군요. 되게 역설적인데. 네, 역설적인. 근데 그게 지금 사실 비트코인 15년 넘게 그걸로 지금 계속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 계속 그게 맞다로 가면서. 사실 저도 예전에 그 비트코인 몇백 개로 막 피자 시켜 먹고 그때 2만 개인가? 네, 2만 개 하나에 막 몇십 원 할 때, 야, 이게 뭐 말이 되냐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저는 좀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만약에 지금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앞으로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비트코인은 그 꾸준히 우상향을 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한 20% 정도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반감기가 지난 후에 비트코인 생산량이 금년 4월이 지나면 이제 450개로 줄어드는데 제가 판단하기엔 ETF에 대한 그 수요만으로도 450개 넘어갈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성적인 이 공급 부족에 시달릴 거다. 그러면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우라늄 ETF에 좀 투자 중인데요. 우라늄. 네, 여기에 한 20% 정도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P 500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사실 약간 불안한 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투자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떨어지건 말건 관계없이 이 ETF는 가격이 유지가, 그러니까 이게 그 주가가 유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글로벌 원자력 발전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해서 우라늄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게 이걸 자료를 한번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우라늄 수요 공급 전망이거든요. 이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이제 공급인데 2040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이 연한 하늘색 부분이 이제 수요죠. 수요가 이제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진한 파란색 이 부분이 이제 초과 수요가 2040년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계속 우라늄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공급은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요 장기 투자하는 셈 치고서 여기다 조금씩 제가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다 좀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성장주에 한 20% 정도 또 투자를 할 것 같고 AI 관련이나 바이오 관련된 한 두세 종목 이런 거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40% 정도는 좀 안정적인 것에 돈을 넣는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예를 들면 코스피 추종물 레버리지라든가 뭐 이런 상품 저는 큰 리스크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희 긴 시간 동안 성장주 막 투자해야 돈 많이 번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20%가 1억 중에 2천만 원 정도만 성장주에 투자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AI랑 바이오도 성장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1억이란 돈이 있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본인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성장주에 투자하자. 제가 그 말은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억이 있으면 나는 그냥 그 다른 돈이 또 한 10억 정도 있으니까 이 1억은 그냥 어떻게 크게 움직여도 별로 신경 안 써. 이런 사람은 성장주에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1억이 이게 거의 뭐 이게 금융자산 전 재산입니다. 금융자산으로 뭐 다른 부동산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또 마음도 약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주가가 너무 막 변동을 하면 마음이 막 이렇게 심장이 막 뛰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장주에 투자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라고 하는 거는 되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이렇게 리스크를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하는 게 사실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제 그럼 좀 늘려도 되고 이게 나는 좀 이런 거 신경 쓰인다 그러면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성장주 이렇게 제가 경험을 했던 건데 성장주 투자를 좀 해보자 이러니까 올라갈 때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막 조정을 받으니까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바닥 근처인데 도저히 더 이상 못 견뎌서 손절을 해버려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자. 그렇게 해서 대강 한 20% 정도 잡은 겁니다. 이 우라늄 ETF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그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미국에서요. 그 ETF로 몇 개나 한 ETF 4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없는 것 같은. 우리 증권사에서 테슬라 주식사들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있어요. 네. 한국에서도. 우리 증권사에도 살 수 있구나. 네. 그러면 작가님 오늘도 귀중한 인사이트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응달책방 시청자분들께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식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관심을 갖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요. 성장주는 사실 다른 섹터의 주식들과는 좀 굉장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 투자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 성장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혹시 성장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제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많이 구성을 좀 했습니다. 이제 이 설날인데 설날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1100만 작가의 유망 성장주 발굴 스터디를 론칭하셨는데요. 네네네. 성장주의 정의는 우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제 구조적 성장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구조적 성장은 이 거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회사 자체의 역량으로 큰 이익 성장률을 이룰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왜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네, 그 주식 투자에서 초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재작년부터 성장주를 많이 발굴하셔서 투자자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는데 그동안 발굴하셨던 대표적인 기업 몇 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발굴했던 건 대표적인 게 당연히 이제 루닛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노믹 트리 이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망 성장주 발굴 스터디에서 직접 성장주를 발굴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배우면은 정말 누구나 성장주를 발굴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누구나 성장주를 발굴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저도 많이 틀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성장주를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네. 2024년 그리고 또 앞으로 좀 주도할 새로운 기업도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좋게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2024년을 맞이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유망 성장주 발굴 스터디 함께 공부하셔서 2024년에는 이제 성장주 투자로 좀 초과 수익 함께 좀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주 패러다임의 저자이신 1100만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